예, 안녕하십니까. 임종화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세계 속으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대까지는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제 1차 영란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영국이 아니라 영국 역사에서 최초로 이 군주제가 사라져버린 잉글랜드 연방 시기를 겪었다고 그랬죠. 그 잉글랜드 연방 시기를 겪음으로 해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찰스 1세가 목이 잘리고 그리고 군주제를 폐지시켜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 소위 얘기해서 항해 조례, 항해법, 내비게이션 액트라고 하는 것을 대거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을 한 것은 네덜란드를 제압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와 원래는 이제 대스페인 전쟁에서는 서로 동맹이었지만은 그 스페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 끝나고 나자마자 곧바로 이 네덜란드한테 한마디로 영국으로 들어오는 네덜란드 상선에 대한 무역 봉쇄를 한 거예요. 그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상 1차 영란전쟁으로 커졌었다 그랬죠. 자,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듯이 프라이빗 ships 혹은 사략선이라고 불리는 거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튜더 왕조 때부터 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남미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배를 네덜란드와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중간에서 이제 금과 은괴가 담긴 그런 것을 털어먹었었는데 그 털어먹는 와중에서 사실상 그거는 성공률이 10%도 안 됐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배에 대한 자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약탈이라고 하는 게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도 스페인과 전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맞물린 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했어요. 그 주적은 스페인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스페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뒤통수를 이제 영국이 네덜란드를 쳐버렸는데 사실상 그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스페인은 어때요? 저 영국 놈들 엿먹어버려라고 해서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독립전쟁을 가열차게 하고 있던 네덜란드 상선에 대해서 무역시장을 개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데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자국에 있었던 유대교도들을 내쫓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카톨릭의 어떤 수호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었던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에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네덜란드로 오고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다양한 지역으로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영국은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게 또 덩달아 나서 찰스 1세 목을 치고 여기에서 있었던 왕당파들이 전 유럽으로 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영란전쟁 때는 네덜란드군의 사령관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국이 이 전쟁이 이거 사실 자기네들은 그냥 네덜란드의 상선들만 좀 약탈을 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었던 게 전면전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가 전쟁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사실상 영국이 빨리 전쟁을 끝내버리려고 했었던 이유가 그렇죠. 정말 네덜란드가 아주 완전히 풀발기해서 그냥 완전히 화가 나서 스페인이랑 연합해서 잉글랜드를 해상을 봉쇄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그냥 웨스트민스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무마시켜버리고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리처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호국경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넘겨줍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문제가 됐다 그랬죠. 전 유럽에 퍼져 있었던 잉글랜드의 왕당파들이 이제는 잉글랜드 본토에 있는 잉글랜드 연방의 호국경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처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나중에 프랑스로 망명하고 오스트라이로 망명하고 뭐 여기저기 떠돌다가 나중에 결국 잉글랜드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섞였는데 1660년에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다시 잉글랜드의 왕이 돼서 영국 역사에서는 다시 왕정복고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자, 피디님 슬라이드 2페이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 사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이거 화면으로 봐서 이 해상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찰스 2세가 즉위를 했던 그림을 1661년도에 즉위를 했는데, 곧바로 존 마이클 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존 마이클 라이트 남작이라고 하는 화가에 의해서 그림으로 이것을 곧바로 남겨요. 근데 이 정밀도를 한번 보세요. 정밀도를. 이거는 사진도 이것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 당시에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다시 왕정복고로 앉았다고 해서 의회파가 완전히 제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찰스 2세가 의회파를 우리 아빠를 죽인 원숭이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또 제압을 하거나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마이클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그림 하나 그리고 이제 남작 자기를 받은 사람인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해상도가 뭐 아마 더 좋은 거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버킹엄 팰리스, 이게 버킹엄 박물관에 제가 전시가 되어 있는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무튼 잉글랜드에서는 호국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잉글랜드 연방도 폐지되고 다시 입헌군주제 시대로 돌아왔었는데, 어느 정도 이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자,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오자마자 한마디로 전 국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을 성공한 올리버 크롬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려 무신정권처럼 왕은 표면적으로 놔두고 권력을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올리버 크롬웰이나 리처드 크롬웰도 상당히 문제는 없었을 텐데, 문제는 군주제를 폐지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자마자 곧바로 했었던 게 뭐냐? 올리버 크롬웰을 바로 부관 참시를 합니다. 자, 부관 참시 여러분들 이건 아시아에만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영국에도 있고요.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 왕가에도 있었고, 스페인 왕가에 있었고, 중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을 한번 시체를 끄잡아내서 목을 침으로 해서, 이 군중 심리로 보자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근화가 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부관 참시를 하지 않았으면 왕당파라고 할지라도 찰스 2세한테 끊임없이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뭔가 보복을 해라 라고 막 계속 막 상소문이 빗발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이 우측 하단에, 이 우측 중반부에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올리버 크롬웰이 부관 참시를 당한 다음에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목이 전국적으로 효시가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사라져요. 어느 날 사라지는데, 나중에 이제 1960년도에 몇백 년 후죠. 몇백 년 후에 그 당시에 그 근위병이었던 사람의 어떤 후손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던 목 중에 하나가 이 목이 잘린 지금 요 방부 처리된 요 해골인데 겉에 표피는 조금 있죠. 방부 처리를 시켰으니까. 이게 진위 여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당연히 그렇게도. 정말 이게 올리버 크롬웰의 목이냐, 정말로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 떨어졌던 목을 그 당시에 어떤 근위병이 수습을 해서 오늘날까지 보관을 한 거냐. 아무튼 저무튼 지금 영국 사람들은 저게 진짜 올리버 크롬웰의 목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역사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자, 이때 찰스 1세, 찰스 2세 입장에서는 찰스 1세 처형에 관련된 법관, 행정관, 의원, 그리고 사무직 공무원을 자그마치 150명을 기소를 해요. 150명. 뭐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그러니까 숙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중에서 법관하고 행정관을 비롯한 탑층에 있었던 26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수형이에요. 목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영국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영국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형의 방식이 부월수, 도끼수가 목을 치는 거에서
인재 교수형으로 처해지는 어떤 그런 걸로 어떤 표면적인 양식이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별거는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국민들한테 환호를 받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경황을 비춰를 봤을 때 이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올리버 크로멜이 공포 정치를 조금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찰스 2세는 이 굉장한 그것을 받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의 교도였습니다. 당연히 영국은 국교가 성공의 교도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카톨릭 교도였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고 실질적으로 고해성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했다 그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헨리 8세가 성공회를 키워줘서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었다 손 친들. 청교도 혁명이 났었던 배경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즉 스튜어트 왕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튜어트 왕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카톨릭 우대 정책에 대해서 반감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카톨릭을 자기 개인적으로는 고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혹시 이제 뭐 공과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해외에서 학위 받을 때 가장 요 설티피케이션이 퀄리티가 강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영국 왕립과학회라고 하는 것에서 줬었던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거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닦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스티븐 호킹스 피디님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시죠? 그 사람도 이 왕립과학회, 왕립과학원 출신의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이제 이 그 아주 공신력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무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정복구로 돌아왔고, 이 무렵에 전 세계에 전 유럽에 퍼져 있었던 영국의 왕당파들이 다시 영국으로 이제 귀환을 하면서 자칫 또 여기에서 숙청을 당했었던 많은 의회파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역으로 또 이거 당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살짝 내전의 기미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전에 미리 이 사람들끼리 타협을 봅니다. 자, 그 정도로 올리버 크로멜과 호국경, 로드 프로텍터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지고 있었던 공포 정치는 영국 사회나 영국 사람들한테 굉장한 반감을 줬을 거라고 그 당시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당시에 그러면 찰스 2세가 프랑스로 망명을 해 있었던 동안에 이 사람과 다른 이제 영국의 왕당파들이 이 프랑스로 망명을 해 있었을 때 루이 14세가 정말 잘해줬다 그랬죠. 심지어는 아침, 점심, 저녁 나가는 음식도 퀄리티가 똑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루이 14세와 찰스 2세는 혈통이 직계입니다. 직계 혈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짝 족보를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복습 겸해서. 자, 슬라이드 4페이지 그 보여주십시오. 자, 좌측 제일 상단에 보이시나요? 닭고기왕 앙리 4세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닭고기왕이라고 부른다고 정말 여러분들 닭고기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공정왕이죠, 공정왕. 원래는 이 사람이 평등왕이죠, 평등왕. 그래서 이 평등왕 앙리 4세인데, 이 사람이 워낙에 경제정책을 잘 써서 일요일마다 코코뱅을 먹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난 삼아서 붙였던 건데, 아무튼 이 닭고기왕과 이 메디치 가문의 마리 드 메디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루이 13세를 낳았다 그랬죠. 근데 그 루이 13세가 앙리 4세가 워낙에 급작스럽게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메디시스라고 하는 여인과 메디치 가문이 곧바로 섭정을 들어와요. 그래서 이 루이 13세가 뭐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얻어맞고 자랐는데, 이 루이 13세가 안느 도트리시라고 하는, 이 안느 도트리시는 굉장히 훌륭한 여자죠. 이 안느 도트리시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태양왕 루이 14세를 낳습니다. 그런데 앙리 4세와 이 메디시스 여왕이 낳았었던 루이 13세의 여동생 중에 누가 있냐면 앙리에따 마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앙리에따 마리. 그 앙리에따 마리가 영국의 찰스 1세,
크로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찰스 1세와 결혼을 해서 낳았었던 아들이 영국의 찰스 2세고 차후에 오늘은 다루진 않지만 나중에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가 왕이 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이 앙리에따 마리는 여러분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버킹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왕비 중에 하나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앙리에따 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핏 봐도 굉장히 비주얼이 조금 훌륭한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태양왕 루이 14세의 할아버지는 곧 찰스 2세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건데 이 찰스 2세는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포르투갈의 왕의 딸인 카타리나 드 브라간사라고 말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찰스 2세는 왕정 복고를 한 다음에 엄청나게 바람을 많이 핀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생아가 무려 20명이나 됐었는데 이 특이하게 이 브라간사와의 사이가 왕이 없어서 나중에 찰스 2세가 죽을 때쯤에 찰스 2세의 동생이자 찰스 1세와 마리의 넷째 아들이었던 제임스 2세가 왕의 혈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공정왕 루이 13세의 안느 도트리슈는 어떤 사람이냐? 합스부르크 왕가, 즉 스페인 펠리페 3세의 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왜 영화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 왕이 죽이지 않는 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금 엘리자베스 1세라고, 자, 이 족보는 우리가 이제 다 한번 이제 가린 거니까. 자, 이제 피디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엘리자베스 1세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정치를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내가 왕실로서 의회파나 혹은 다른 귀족들, 비왕권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과 척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효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는 자기의 동맹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귀족들이나 그 밑에 있는 의회파 사람들이 정말 두말 않고 엘리자베스 한마디가 뭐라고 하면은 엘리자베스 1세가 뭐라고 한마디 딱 오다가 떨어지면은 군말 없이 따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게다가 또 실사구시나 어떤 인재 등용하는 데 있어서 엘리자베스 1세는 정말 탁월했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나라 왕은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튜더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에서는 다른 귀족들 간에 불화가 없었는데 튜더 왕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국왕이라고 하는 것,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기 동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찰스 2세 역시도 사실 루이 14세한테 몸을 의탁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의 왕실이라고 하는 거는 혈통적인 계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뭐 인종적으로 따지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슬라이드 5페이지 보고 가겠습니다. 피디님. 자, 이거 보이시나요? 17세기 중반의 스페인 제국이에요. 어디를 해먹고 있죠? 지금 자, 북미 지역을 보세요. 북미 지역 서부는 전부 스페인이고 멕시코도 스페인이고 요 밑에 남미 지역도 쭉 스페인이죠. 자, 오늘날 남미가 포르투갈을 제외하자면은 왜 스페인어를 쓰는지 이 지도를 보면은 대강 이해를 하시겠나요? 화면의 우측 저쪽에 있는 것. 예, 저기는 오늘날의 필리핀이죠. 필리핀은 스페인의 자그마치 한 400년 정도의 통치를 받는데 그 400년 통치가 나중에 미국과 스페인, 미서전쟁에 의해서 미국한테 뺏기게 되죠. 그때까지 필리핀은 안정적으로 스페인의 이 지배를 받는 건데, 자, 그러면 오늘날 브라질이나 그 북쪽은 어디냐? 저기는 나중에 포르투갈 왕실이 잠깐 왕실을 옮깁니다. 그건 역시도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할 텐데, 자, 지도를 보면은 그러면은 북미 지역부터 해서 알라스카 저쪽 위에 있는 데까지 다 스페인 영토였는데, 그러면 저기에는 스페인 군대가 가 있었느냐? 안 가 있습니다. 물론 가서 한 번씩 항해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것을 승인을 해주는 게 누구죠? 예, 바티칸 교황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티칸이 승인을 한 스페인의 영토다
라고 이제 딱 소위 인증만 받았을 뿐이지, 저쪽에서 뭐 크게 무슨 뭐 그냥 뭐 모피 가죽 몇 개, 그런 어떤 동물 가죽 몇 개만 가지고 오는 그런 정도였지, 거기에는 그냥 형식상 스페인 왕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고, 여기에서는 독립 이후에 스페인은 편의상 어떻게 영국을 봉쇄를 했냐면 네덜란드 상단을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 상단을 많이 이용한 어떤 실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페인은 전함 위주입니다. 갤리선이라고 하는 게 가서 갈쿠리로 건 다음에 땡겨서 육상병력이 올라가서 상대방을 뽀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레 해전 이후에도 사실상 유럽의 바다는 전부 스페인이 지배를 했었다고 보면 돼요. 엘리자베스 뭐 죽은 그 다음에까지도. 자, 그래서 근데 네덜란드는 어때요? 상선이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서양이 함포를 깊이 개발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중에 해외 상단을 움직이다 보니까, 야, 이 전함과 상선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다. 여러분들이 19세기 아편전쟁 때, 예를 들어서 아편전쟁 때 한번 사료를 찾아보면은 전함 위주 스페인 전함과 상선 위주의 네덜란드 이 두 상선의 종류로 비교했을 때 19세기로 가게 되면은, 뭐 18세기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상선에 함포를 달았던 게 더 이제 어떤 근대적인 이 18세기, 19세기와 18세기적인 함선에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함포 위주의 이제 해군을 개발을 시킨 건데, 그 상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따로 얘네들은, 스페인 애들은 상선을 만들기가 싫으니까 곧바로 네덜란드한테 무역을 재개했었던 실무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자,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자, 이게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해외 영토 및 상단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아시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인도 지역, 혹은 여기 요 동남아시아의 끝에 지역, 일본 지역에 있는 데까지 오렌지색 점이 뽀뽀뽀뽀뽀뽀 박힌 거 보이시죠? 계속 이제 점이 이렇게 딱딱딱 박혀 있죠? 그게 오렌지색 점이 쉽게 얘기해서 네덜란드가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항구를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요 밑에 초록색 지역은 네덜란드가 거의 독점 무역을 인정을 받았었던 곳 중에 하나고, 자, 지금의 오늘날 미국 지역에서 이 사진의 우측에서 보시면 동부 끝에 조그만한 초록색에 있는 그거 보이시나요? 초록색이 길게 하나 있고 점이 두 개 박혀 있죠. 저게 즉 네오 네덜란드입니다. 뉴 네덜란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뉴욕의 원래 표현이 뭐죠? 그렇죠. 네오 암스테르담이에요.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 손 쳐도,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위해서 스페인한테 덤벼버렸다 손 쳐도, 스페인은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해외 항구의 그 상선 무역 커넥션을 자기네들도 역설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한국한테 러브콜을 많이 썼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가장 커다란 그 경제적인 부 중에 하나인데, 그 천연가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국내에서 개발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외에 수주를 줘버리는 거, 해외에 수주를 줘버리는 게 훨씬 더 이 사람들한테는 이익이에요. 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기술 습득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지만, 이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거,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를 개발을 하고 석유를 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 중에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한테 상당 부분 그 수주권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푸틴 딸도 보면은 왜 그 네덜란드 사람한테 그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자국이 가지고 있었던 불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해외한테 술주 맡기듯이 여기에서도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상선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을 스페인이 역으로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활용을 했어요. 자, 이 와중에서 이제 왕정 복고가 일어나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왕정 복고가 일어나고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딱 들어와서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조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네덜란드, 딱 보니까는 영국 같은 경우에 왕실의 수입이 너무 이게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돌아온 왕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좀 늘려달라고 의회한테 간청을 해봐서 자꾸 딜레이가 되거든요. 물론 찰스 2세 말을 듣고 올려주기는 해요. 찰스 2세는 국민들한테 워낙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왕실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이 개별적인 대외 무역, 즉 털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엘리자베스 1세도 스페인 상선 털어먹은 이유가 다 그거예요. 드레이크 제독한테 그거를 주면서.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디님 슬라이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네오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지역을 찰스 2세가 기습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게 정확하게 1665년인데 이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뉴욕이에요. 근데 이때 딱 보니까 사실상 네덜란드가 스페인이랑도 전쟁을 하고 전 세계에 있었던 항구라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벅찬 시기였기 때문에 찰스 2세가 기습적으로 요 뉴 암스테르담, 뉴욕 지역을 자기네들이 자국 영토로 일방적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음에도 사실상 반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디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스토프트 전쟁, 영어 발음으로는 로에스토프 해전이라고 하는 게 1665년에 일어나는데, 자, 이 그림이 핸드릭 반 마인더하우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에 곧바로 그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로스토프 해전이라고 하는 거, 로스토프트 해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보면은요, 이 그림을 찾아보면은 어떤 거는 무슨 뭐 네덜란드 깃발이 달려있고, 어떤 거는 무슨 어디 막 잉글랜드 연방 깃발이 달려있고, 굉장히 헷갈린 게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영란전쟁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요 로스토프트에 있는 네덜란드 상선을 영국 애들이 격파를 해버리는데, 나중에 역설적으로 프랑스 함대와 네덜란드 함대가 연합을 해서 이 잉글랜드 함대를 격파를 하는 곳 역시도 이 로스토프트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은 해전이라도 그림의 버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거는 네덜란드 입장에서 핸드릭 반 마인더하우트가 그린 네덜란드 입장에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디님 다음 슬라이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2차 영란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전쟁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영국이 해상전에서 아마 영국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깨진 전쟁 중에 하나가 이 2차 영란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영란전쟁은 영국이 이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세 차례 전부 다. 근데 이 세컨 앵글로 더치 워라고 하는 것은 First Anglo-Dutch War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국 애들이 쫄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영국 애들이 승리를 한 거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영국의 호국 경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국이 졌다면 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때 2차 영란전쟁은 네덜란드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자, 네덜란드의 북미 지역 영토를 기습 점령한 다음에 네덜란드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하죠.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국제사회가. 아무 말 안 하면은 이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자, 선전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너희의 상선을 우리가 털어먹었는데 우리 몰래 털어먹은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로스토프트 해전에서 네덜란드 해군을 크게 무찔러요. 이건 초반이에요. 초반. 근데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제 1차 때 사실상 자기네들의 사령관이 죽었잖아요. 어찌됐거나 영국이 쫄아서 네덜란드가 하자는 거 다 그냥 들어주고 사실상 웨스트민스터에서 얼른 조약을 맺어버리기는 했지만, 사령관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1차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부터 진작부터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1차 영란전쟁 끝나고 2차 영란전쟁이 생기는 한 10년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오히려 네덜란드는 영국의 왕당파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자본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잘해주고 어디 숙소 제공해서 의탁해주고 뭐 조막만한 그 궁 하나 비워가지고 아 여기 쓰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적과동지가 그 어제 오늘이 바뀌는 건데, 이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어서 해상에서 잉글랜드를 역으로 포위하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야, 그러면은 태양왕 루이 14세하고 찰스 2세하고 둘이 직계 혈통인데 왜 영국 지원을 안 해주고 네덜란드 편을 지원해줘? 자, 그게 소위 얘기해서 강대국의 전략이에요. 혈통적으로 왕이 나랑 상관이 있는 건 맞지만 난 많이 잘해줬잖아. 근데 딱 보니까는 영국이라고 하는 게 애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뭔가 그 우리한테도 또 역설적으로 압박을 할 거란 말이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랑도 사실상 크고 작은 이 국경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칫 저 잉글랜드가 스페인이랑 또 연합하면은 어떨까? 스페인이랑 연합해서 우리 해상을 또 얘네들이 털어먹으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역설적으로 여기서는 네덜란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곧바로 네덜란드를 지원해버리면 얼마나 싫겠어요. 또 자기 그 외할아버지의 자손을 네가 배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영국 사회의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찰스 2세가 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영토인 뉴암스테르담을 뺏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명분을 잡습니다. 야, 너희는 이거 국제법 어긴 거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 편을 못 들어줘. 원래 루이 14세는 요 네덜란드 편 들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와 연합을 했는데, 이때 이 당시에도 프랑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꽤 많았었다 그랬죠. 네덜란드와 같이 영국의 해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 혹은 한 달 주기로 끊임없이 물 셀 틈 없이 잉글랜드 밖으로 나가는 모든 상선이나 심지어는 고깃배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려요. 전부 다 뺐든지 뭐 그냥 침몰시켜버리든지. 자, 그래서 네덜란드 처음에는 로스토프트 해전에서 네덜란드 해군을 무찌르기는 했는데, 초기에는 우세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지원과 여기에서 정말 지독한 영국 같은 경우가 아주 큰 국가적인 사태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런던 대화제고 하나가 대역병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자, 1667년도에 결론적으로는 매드웨이, 여러분들 미드웨이와 헷갈리시면 안 되죠. 매드웨이 해전에서 영국 함대가 정말 괴멸에 가까운 패배를 안기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네덜란드 단독작전이라고 봐도 될 만큼 네덜란드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어떤 승전 중에 하나인데, 자, PD님 다음 슬라이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슬라이드 많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세기 목판화인데 아주 훌륭한 그림은 아니에요. 19세기 목판화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런던 대역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하필 이 당시 전쟁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것을 묘사한 그림인데, 길거리에 쓰러져 죽은 여성들을 사람들의 이제 코에다가 식초로 적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호흡기를 이제 막는 건데, 자,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레이트 플레이그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건데, 딱 전쟁 시기에 발생을 해요. 이게 진짜 특이해요. 찰스 2세가 암스테르담을 딱 공략을 자기네가 영토로 편입시키고 곧바로 네덜란드한테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이상하게 쥐벼룩에 의한 패스트로 인해서 자그마치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런던에서 10만 명이 넘게 사망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참 이 런던 대역병은 오늘날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사태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폐쇄해버려요. 또한 네덜란드와 연합을 했던 프랑스가 이 두 함대가 영국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해버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무력으로 해상을 봉쇄한다라고 하는 게
밖으로 나가는 배만 그냥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수입이 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그 소위 군주들과 프랑스 왕이 케어할 수 있는, 프랑스 왕의 영향력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상단 집단들한테는 영국한테 수입을 봉쇄해 버리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왜 그 뭐 이라크 전쟁 나기 전에 미국이 경제 봉쇄 때렸다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거는 한마디로 자국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수입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는 금수 품목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찰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역병이 심했기 때문에, 소위 패스트가 심했기 때문에 옥스퍼드로 피난한 상태에서 전쟁을 지휘해요. 자, 런던에서 옥스퍼드까지는 오늘날도 기차 타고 한 90분 정도, 버스 타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이제 이 옥스퍼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찰스 2세는 그걸로 피난을 한 상태에서 전쟁을 지휘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첫 번째, 네덜란드 상단들의 선박에 의한 간염이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자, 역병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고대 사회로 가든 무슨 20세기, 19세기 청일전쟁 때도 가든 서로 다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섞이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뭐겠어요? 전쟁 때 반드시 역병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청일전쟁 때도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13,000명이 죽는데 2,500명을 제외하자면 나머지 1,500명이 뭘로 죽습니까? 예, 전부 다 발진, 장티푸스, 역병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이 런던 대역병이라고 하는 건, 자, 찰스 2세가 네덜란드 상단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점령을 해버렸어요. 뉴욕 지역에. 거기에 항구도 접수를 했겠죠. 이 항구에서 들어오는 뭔가 공산품들, 수출입품이라고 하는 것에 패스트 쥐벼룩이 옮겼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설이기는 하는데, 10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자, 그러니까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네덜란드계 유대인들의 쥐벼룩을 살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 어떤 음모론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는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보는데, 자, 쥐벼룩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해상 봉쇄를 했다 그랬고 영국에 살포했다 치더라도 쥐벼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그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종교 공동체로서 무역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영국에 있든 네덜란드가 있던 자기네들의 종교 공동체끼리의 결정을 하는 거지, 어떤 국가나 왕실의 협조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그거는 19세기 가서나 그러한 이제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패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한번 범유럽적인 공통현상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음모론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차 패스트가 13세기 때 패스트가 몽골의 자니베크 칸이 그 나폴리에 있는 상단한테 죽은 시체를 던져가지고 나폴리에 있는 어떤 그 베네치아와 나폴리 상단들이 무역선이 들어가는 전 유럽에 전부 패스트가 퍼졌었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유럽에서 만약에 이게 그 진짜 음모론이 아니다 손친다라면 전 유럽에서 그 패스트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런던에서만 기록적으로 사람들이 죽거든요. 10만 명이 여러분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이 당시 런던 인구가 50만 명, 런던과 바그다드와 북경 지역과 어떤 그 대도시라고, 도쿄도 사실상 그 당시에 한 50만 넘었다 그랬죠. 그런데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런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인구의 5분의 1이 그냥 병으로 죽어버렸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왕조의 정통성이나 권위가 흔들리는 사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나타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둘 다 그런 현상은 있었다라고 봐요. 전쟁을 한번 나면은 막 뭐 불 지르는 경우도 있고 뭐 몰래 막 그런 패스트균도 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말자식으로 막 썩어서 죽은 시체 막 던지는 경우는 사실상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았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갑자기 전 유럽에서 런던 지역에서만 대역병이 생겼다. 그레이트 플레이그라고 할 정도로 역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조금 음모론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항상 불행은 겹쳐서 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자, PD님 슬라이드 12페이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혹시 이게 런던 대화제라고 기억하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런던이라고 하는 게 17세기 때 전소당한, 이 당시에 불탔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궁들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런던 대화제를 그린 그림인데 작자가 미상이에요. 제가 이 작자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도 작자 미상이라고 그냥 여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런던의 제4구역, 런던 지역을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제가 좋을 텐데, 아무튼 런던 아이인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런던 아이 혹시 구경해 보셨죠? 그러니까 영국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런던 지역에서 제4구역에 런던 아이가 있고, 육안으로 보이는 제6구역 지역에 뭐가 있어요? 007 오토바이 타고 튀어나오는 MI6 건물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4지역, 지금 런던 아이 있는 지역과 딱히 안 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추측을 하는 거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커다란 대화제였냐면, 자, 다음 페이지 PD님 바로 보겠습니다. 자, 발생 시기가 보세요. 166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있었던 화재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이 런던 대화재와 이 앞에서 요 런던 대역병이라고 하는 건 이것만 따로 다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태 중에 하나인데, 마치 맞게 이때가 2차 영란전쟁이었어요. 2차 영란전쟁이 겹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한꺼번에 다루는 건데, 이 당시에 13,200채의 가옥과 주요 시설 등이 화재에 의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게 제3구역에서 원래 제과점에서 일어난 화재가 런던의 4분의 1로 완전히 런던의 4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 당시에 이상하게 옥스퍼드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던 찰스 2세가 계속 반란의 요 화재 진압에 실패를 합니다. 뭐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그 소방호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양가죽으로 엮었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돌려서 틀어가지고 쭉 물을 쏴대는 그런 이제 화재 진압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대화재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음모론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잖아요. 중세든 근대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전부 다 화장해버리죠. 종교적인 의식 치른 다음에. 왜 그렇겠어요? 예. 잘못 패스트나 역병이 시체에 옮길까봐 모든 시체들은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 봐도 그 나중에 그 살라흐딘이 그 십자군들 시체하고 그 이슬람들 시체를 같이 그냥 다 기도해주고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음모론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안 볼 수가 없는 건데, 대역병을 통해서 10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 역병을 진압을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불 지르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 런던 대화제에 관련된 거를 뒤져본다 손 치더라도 그것과 연관을 시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런던의 제과점이라고 하는 게 이 제과점은 오늘날도 복원이 돼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런던 가면. 그 런던 대화제가 났었던 그 제과점의 모습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런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럽이 목재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재 건물 때문에 화재가 삽시간에 번졌었다 손 치더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시기가 너무나 절묘하게 패스트를 죽이기 위해서, 역병균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대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말이 되죠.
그리고 화재 진압을 잇따라 실패를 했다. 자그마치 찰스 2세가 6번이나 화재 진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당시에 런던 시장이었던 사람이 계속 화재 진압을 실패를 했다라고 찰스 2세한테 역으로 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모론이면은 몰라도 이거는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직접 알리기 힘든 어떤 왕의 결단이지 않았겠느냐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찰스 2세는 전쟁이 지속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PD님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찰스 2세가 이제 전쟁을 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고 야 이제 전쟁 그만하자, 미안해, 이제 안 할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요 Great Plague of London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이제 이 런던 대화제가 생기고 났었던, 런던 대화제가 생기기 나기 전부터 요 찰스 2세는 루이 14세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요. 계속 편지. 근데 그 오늘날 편지가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원래 왕과 왕끼리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인 것도 있고 외교적인 통보가 있죠. 외교 사절단이라고 하는 게 갔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공식적으로 직접 뭐 진짜 뭐 셀레브레이션, 세레머니도 해주고 사람을 외교 사절단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냈었던 편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그 당시에 찰스 2세가 루이 14세한테 보냈던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내가 저거 런던 불질렀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안 나오는데, 나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더 지속됐다간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스페인 애들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실패를 했었던 템즈강을 통해서 런던을 싹 다 먹어버리는 거, 그러한 게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중재를 나서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왕들끼리는 불편한 얘기는 직접 안 하잖아요. 돌려서 얘기하던지, 편지는 주되 사신한테 구두로 전달을 하는 그런 구두 전달 보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당시에 찰스 2세는 루이 14세한테 끊임없이 전쟁에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네덜란드는 지금 싸우고 있는 애들이니까 잘못하면 말 안 듣겠죠. 사실 잘못하면은 그 사신을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데, 루이 14세 큰형님 당신이 나서게 되면은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루이 14세도 당연히 찰스 2세 상황을 다 알죠. 완전히 저거 그 헤드쿼터가 말 그대로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 튕깁니다. 계속 튕겨요. 몇 번, 나 모르겠는데, 이거 뭐 굳이 뭐 끝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유체이타로 화법을 쓰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찰스 2세가 루이 14세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조약을 맺을 거고, 이 조약은 네덜란드가 웬만하면은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접수를 하는 쪽으로 끝내겠다라고 해서 딱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끝낸다라고 하는 게 루이 14세와 네덜란드 지도자들과 요 찰스 2세가 입을 맞춘 건데, 자, PD님 슬라이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667년도에 브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네덜란드 이제 어떤 이 브레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조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림을 담은 그림 중에 하나인데, 자, 슬라이드 PD님 다음 페이지 바로 봐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게 조약의 내용이에요. 7명이 나와서 7명이 자기네들한테 이제 직인을 찍은 거죠. 요 밑에 보면. 근데 여기 좌측에 있는 거 영어 글씨 보이시나요? 예, Publication of the Peace between England and the 이제 United Netherlands. 여기에서 중요한 건 Kingdom of Holland가 아니에요. United Netherland니까 이때는 군주제가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덜란드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것을 오늘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건데, 네덜란드 측에서 하나 보고 영국 측에서 하나 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참여자들이 직인, 그 봉인 이제 소위 이렇게 치 끝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 그 직인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밑에 뽀뽀뽕 찍어놓고 이제 시그니처를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스레디 오브 베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네덜란드가 가서 싹싹 빌 정도로 영국 애들이 가서 전투에서도 졌잖아요. 처참하게 깨졌기 때문에 전투에서도 졌고 아예 그냥 굴종적으로 가서 거의 꿀타시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피디님. 다음 슬라이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자 양국의 영토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예요. 양국의 영토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뉴암스테르담 지역을 얻고 네덜란드는 수리남을 확보한다. 참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은 제가 수리남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남과 뉴욕을 맞바꾼다. 물론 여기에서는 말레이시아에 몇 개 항구도 존재하기는 해요. 말레이시아에 몇 개 항구도 있기는 한데 수리남과 뉴욕을 바꾼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절대 안 바꾸죠.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수리남 지역과 말레이시아의 그러니까는 이 찰스 2세가 네덜란드한테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뉴욕도 뺏어버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레이 반도의 항구 3개를 그냥 기습적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근데 그 기습적으로 점령을 원래 이런 거죠. 때리기는 덩치 큰 놈이 먼저 때렸는데 요 작은 놈한테 만만치 않아서 둘이 싸우다가 실컷 쥐어 터진 거예요. 먼저 전쟁을 한 놈이. 그게 이제 영국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두 번째 봐서 뉴암스테르담을 먹고 네덜란드는 수리남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건 수리남 지역의 상단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수리남과 말레이 반도의 모 지역이라고 하는 게 영국 애들이 뺏었던 항구 3개를 동시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수리남과 말레이 반도에는 뭐가 제일 귀했었냐면 육두구 있죠, 육두구. 후추를 만들 수 있는 육두구가 가장 중요한 더 비싼 거였기 때문에 뉴암스테르담의 지역에서 오는 거는 진짜 별거 없었어요. 카카오 해봤자, 런던 항구에서는 카카오를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걸 네덜란드로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벨기에 항구로 넘겨버리죠. 자, 벨지언이 오늘날 여러분들 유명한 초콜릿 뭐가 있죠? 고다이버. 여러분들 벨기에 초콜릿 하면은 이 브루스 초콜릿 하면은 정말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북미 지역에서 카카오 열매가 오면은 그거는 런던에서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냥 갖고 가버리라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어디 팔 데가 없으니까 벨지안에다 판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 벨기에가 초콜릿이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는 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것들인데 육두구 열매들과 소위 향신료 무역이라고 하는 게 네덜란드의 최대 수입원이었지 뉴욕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는 별로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투도 정말 처참하게 졌을 뿐만 아니라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종 승자는 뭐냐면 프랑스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예요. 자, 여러분들 정치학 처음에 국제정치사 배우게 되면 학부 시절에 영국의 전통적인 외교를 뭘로 배우죠? 밸런스 오브 파워 배우죠. 세력균형 전략. 그러면은 그게 영국만 전통적인 거였느냐? 아니에요. 사실상 프랑스가 밸런스 오브 파워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두 나라가 싸우면 상대적으로 약한 놈들을 지원을 해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밸런스 오브 파워 같은 거 하면은 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국한이 되냐? 왜 우리가 인식을 하냐면 나중에 19세기, 18세기 중반부터 러일 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 러시아와 영국이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상 프랑스가 이러한 어떤 밸런스 오브 파워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원조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의 한 가지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피디님 페이지 슬라이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서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해외 영토나 상단 위치인데 우측 상단에 보세요. 일본까지 들어와 있죠? 그리고 혹시 요 밑에 포르모사 보이나요? 대만 보이세요? 대만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대만은 어때요? 대만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지배했다가 나중에는 네덜란드가 직접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시기가 정확히 어떤 시기예요? 네덜란드와 2차 영란전쟁이 벌어졌던 시기가 순치제가 1662년도에 사망을 하죠. 자, 청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천명제 누르하치가 흥기를 해서 명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누르하치가 죽고 그 숭덕제 홍타이지가 나중에 요 자금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물랑 말랑 하다가 죽어버리죠. 그런데 순치제라고 하는 3대 황제가 13살 때 황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도르곤이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군사 지도자가 명나라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명나라의 잔존 세력이 어디로 도망가요? 네덜란드로 요 대만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서 오늘날의 대만 지역의 역사를 소위 명청교체기 때 명나라에서 건너왔던 정성공에 두죠. 그러니까는 네덜란드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외 상단이 17세기 중반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뺏기던 시대 중에 하나예요. 영국한테도 뺏기고 동인도 회사의 어떤 요 포르모사 지부였었던 요 대만도 사실상 여기에서 뭐 몇 명 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네들 캠프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그냥 가죽 제품이나 피혁 제품만 좀 서로 주고는 받았던 그런 시기였겠죠. 자, PD님 슬라이드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중반 2차 영란전쟁이라고 하는 건 네덜란드 애들이 뭔가에 바쳤듯이 뭔가에 이제 뭐 번개를 찌지직 맞아가지고 뭔가 화가 잔뜩 난 사람이 그 화풀이를 영국한테 그냥 세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영란전쟁 때는 함대의 규모도 영국이 훨씬 컸는데 정말 아주 선전의 선전을 거듭해서 네덜란드가 희생자도 벌써 2배의 희생자가 영국이 날 정도로 아주 철저히 이 함대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 보복도 하고 이 네덜란드한테 이제 대만 지역을 뺏겼었던 어떤 그런 서력도 하면서 수리남 지역도 뺏겼었던 보복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네오암스테르담도 뺏겼었다라고 하는 그게 세 개가 겹친 상황에서 프랑스 왕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요 루이 14세한테 자기네들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3차 영란전쟁 보면은 또 양상이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그 3차 영란전쟁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영국의 편을 듭니다. 영국의 편을 또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요 루이 14세가 30대 중반에 자기가 친정을 하게 되지만 루이 14세가 태양왕이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밑에 외교 대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정말 잘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원래 상인, 약간 좀 바운더리가 넓은 사람은 영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뺏기면 희생자 없이 그냥 언론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서력전을 할 때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서력전을 해버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2차 영란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영국을 아주 처참하게 깨부셨다 손 쳐더라도 영국이 얻은 것도 있죠. 뉴욕을 얻었지 않습니까? 뉴욕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역을 사실상 얻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요크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게 된 게 역사가 찰스 2세 마지막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영란전쟁이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루이 14세를 공부하다가 영란전쟁 파트에서 지금 영국으로 이때다 싶어서 조금 넘어간 거죠. 영국 얘기는 다음 주까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왜냐? 3차 영란전쟁이 남았고 또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영국으로 넘어온 계기가 됐던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애들은 항상 전선을 단수로 두지 않아요. 이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를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스페인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도 네덜란드와 영란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은근히 자기네들의 편에 반대편에 서 있는 프랑스한테 자기네들의 어떤 그 해당 지휘관들한테 무슨 뭐 물량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이 멀티 포린 폴리시, 멀티 외교라고 하는 게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시기가 16세기와 17세기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면서, 자, 다음 주에는 3차 영란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또 루이 14세는 여기서 어떤 장난질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